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2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방송은 늘 그렇듯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검해야 될 점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지난주 증시는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22 통화정책회의였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를 인상하는지 아니면 50bp를 인상하는지 금리 인상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ECB가 금리를 인상했다. 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 덕분에 그동안 증시를 좀 부담스럽게 했던, 특히 신흥국이 힘들어했던 달러 강세의 힘이 좀 빠지면서 증시가 안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눈높이를 엄청 낮춰놨고요. 그 엄청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잘 나오는 성적표를 발표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 덕분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0%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반등한 상태입니다. 자, 형님이 올라가면 동생인 대한민국 증시도 따라 움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20일, 즉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줬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산 주식 금액을 보면 1조 1천억 원 정도 매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통과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했고 코스피 지수도 2,400포인트를 회복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 2,4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모습이었고요. 다가오는 한 주, 7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밴드는 2320에서 2480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 예상 밴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늘 주간 코스피 밴드를 한 200포인트, 조금 넓게는 250포인트 정도를 잡고 있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폭이요. 160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달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수폭 잡아두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제 조만간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변곡점이라고 하고, 과연 그 변곡점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7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일단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도 캐치가 되는 거죠. 지수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상폭이. 그러면 결국 지수폭이 잡힌 상태에서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거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6포인트 하락해서 23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분들, 제가 앞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매수해 주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우리들끼리 치고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보다 더 얄미운 애들이 기관 애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매수를 해줄 때는요, 화끈하게 사준다든가 뭔가 지수의 움직임을 견인을 하는데 기관 애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사실 매수 폭을 많이 줄여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 매수하고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물량을 던지는 애들이 바로 기관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외국인들이 예전의 유동성 장세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막 사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약간 달러화가 누그러들었을 때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대한민국 증시를 매수해 준다면 거기에다가 아마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진짜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위로 막 상승하고 막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5일 동안 나흘 사줬거든요. 나흘 매수해주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작 한 350억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1조 1천억 원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외국인들이 처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때는 한 번 주식을 딱 사면 묵직하게 기다렸습니다. 쉽게 안 팔았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묵직하게 주식을 사주면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증권사들이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적립식 펀드든 뮤추얼 펀드든 뭐 이렇게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으면 그때 가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이런 포지션인데 언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발을 들여서 매수를 해준 다음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우와 단타치기 딱 좋네. 얘네들 단타치고요. 여기에다가 파생 상품까지 선물 옵션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주식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 1조 1천억 원을 매수했다고 해도 이게 외국인들이 저렇게 샀으니까 이제 계속 사줄 거야라는 기대는 조금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이슈를 체크를 할 텐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한 주가 거의 피크라고 봐야겠죠. 첫 번째 피크가 뭐냐? 바로 170곳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거의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의 피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막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말 다음 주 정도에 기업들 실적이 피크를 찍고 8월 초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몇 개 이제 더 추가로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도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FOMC 회의입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75bp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예상이 70%, 10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가능성이 30%입니다. 이게 뉴욕 증시 앞으로 한 주 동안 투자자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이슈. 첫 번째, 어닝 시즌 피크. 두 번째, 7월달 FOMC 회의. 특히 7월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7월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첫 번째, 아직은 우리 모르지만 7월달 FOMC 회의에서 75bp를 인상하던 100bp를 인상하던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이 되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금융자산 이탈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재확산도 증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늘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닝 시즌은 그닥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어닝 시즌 피크라든가 FOMC 회의,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중요한 포인트, 금리 역전차로 인한 금융자산, 외국인들의 금융자산 이탈 우려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에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주식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뭔지 좀 보면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자, FOMC 7월달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8일이 되겠죠. 7월 28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금리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잠시 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럼 75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시장은 예상에 부합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으나 이제 3월달 25, 5월달 50, 6월달 75, 그리고 7월달에 75 이렇게 금리 인상을 쭉 했고 국제유가도 이제 $100 아래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것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뉴욕 증시는 상승할 겁니다. 다시 전제 조건이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이제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9월 달 FOMC 회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제 2022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면 뉴욕 증시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그 시점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새벽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28일 날, 29일 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있고, 관전 포인트 첫 번째 7월 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일.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100bp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확률이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만약에 연준이 7월 달 FOMC에서 100bp를 인상한다면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발표했던 8.6보다 그리고 예상치 8.8보다도 높았던 9.1%가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11.3%, 소매 판매도 1%까지 증가되는 모습 속에서 지금 30%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연준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75bp 기대를 깨고 100bp를 인상한다면 첫 번째 시장은 예상보다 인상폭이 컸다. 예상을 벗어났다.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bp 인상한 다음에 잠시 지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100bp 인상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 적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왜 흔히 조사모사라고 하나요? 맞나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할 금리 인상이지만 먼저 맞는 배가 낫다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리고 그리고 하반기에서 금리를 천천히 인상하면 7월 달까지 금리 인상 막 75bp, 100bp씩 해버리고 9월 달에 뭐 50bp 혹은 25bp 혹은 동결 뭐 이런 카드를 내놓으면
오히려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둔 뉴욕 증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bp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시장은 처음엔 충격을 받겠지만 분명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먼저 맞는 데가 낫다. 100bp 금리 인상하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이렇게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다면 증시는 또다시 그래 하반기에 금리 인상 많이 안 한대라고 안도할 가능성이 있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했죠. 아니 7월 달에 100bp 금리 인상하고 하반기에 조금 하는 거랑 7월 달에 75bp 하고 9월 달에 75bp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새벽까지 우리가 증시를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75bp를 인상했을 때와 100bp를 인상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악재죠.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에 부합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하지 않는다. 봐라. 저렇게 소매 판매가 1%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뉴욕 증시가 상승하겠죠. 100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먼저 맞는 매가 맞으니까 상반기에 그냥 7월 달까지 금리 인상 확 해버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하면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녀석이니까 미래에는 금리 인상을 덜 한다고 하니까 안도할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뉴욕 증시가 7월 달 FOMC 회의를 잘 끝내고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고 해도 그 덕분에 대한민국 증시가 뉴욕 증시 상승했으니까 같이 상승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증시는 이제 어느 순간에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저항이 뭐냐면 75bp를 인상하든 100bp를 인상하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고요. 달러는 다시 강해질 겁니다. 여기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로 정착하게 될 가능성이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자,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미국에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7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 피크를 찍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소셜미디어 기업인 스냅입니다. 스냅이 실적이 안 좋았고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인 이 스냅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스냅과 비스무리한 업종들의 어닝 쇼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닝 쇼크를 걱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기업들도 각자 도생으로 나름대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런 움직임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28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28일 새벽까지의 시나리오입니다. 75bp 금리 인상을 하던 100bp 금리 인상을 하던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이다. 근거는 소매 판매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100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7월 달에 100bp 금리 인상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절대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는 발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뉴욕 증시에서 100bp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없을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런 발언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겠죠. 그리고 기업 실적도 스냅 기업의 어닝 쇼크가 충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관련된 이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인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스냅이라는 기업의 실적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충격의 완충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이제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발표하면 아마 나름대로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온 기업들을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어떻게 될까?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2분기 GDP입니다.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예상치는 2분기에 플러스 0.3% 증가됐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모델로 잡고 있는 그 전망치는 마이너스 1.6%입니다. 만약에 0.3%가 증가된다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고 있는 플러스의 GDP 성장률이 나온다면 뉴욕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75를 인상하던 100을 인상하던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발표되는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럼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니까 플러스 0.3, 어쨌든 0.3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해소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6%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모델대로 나온다면 미국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성장률 2분기 연속이면 기술적인 침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기술적인 침체에 들어간다면 금리 인상을 75를 하든 100을 하든 어쨌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다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만약에 GDP 경제 성장률이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모델대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술적 침체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무슨 소리야, 아직 미국 고용 괜찮아, 이렇게 미국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걸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25만 1000명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증가 추세가 굉장히 발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곧 8월 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8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분명히 부진할 가능성이 크죠. 7월 달에 발표한 6월 달 고용지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예상치를 25만 명이라고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37만 명 증가가 나오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없다 그러고 막 환호했던 겁니다. 그럼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고용지표 또 눈높이를 얼만큼 낮춰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금리 인상의 어떤 효과 그리고 미국 경제도 정점을 찍고 꺾이면서 분명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용지표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7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 47이었잖아요. 기준선 50을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그 마이너스 성장, 즉 기술적 침체를 고용 괜찮다라고 커버하려고 하지만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1000명보다 많이 나온다면, 아니면 8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제목을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한판 뜰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를 인상하던 100bp를 인상하던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소매 판매를 1.0% 증가했다라는 걸 제시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소매 판매 말씀드리면서 왜 소매 판매가 증가됐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미리 생필품 같은 거를 쟁겨두거든요.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물품들을 쟁겨놓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고용 지표라든가 다른 여타 경제 지표들이 꽤 빠른 속도로 더 하락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9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오거나, 그러니까 잘 나오면 좋죠. 잘 나오면 뭐 계속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을 거다라고 얘기 나오겠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고용 지표에 이제 집중을 할 때고요. 만약에 2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여기에 고용까지 꺾이게 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29일 날 발표되는데 29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온다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8월 초에 이제 발표되는 고용 지표 같은 걸 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또 걱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국제 유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명히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기 지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주식시장은 두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가지 기싸움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둔화되거나 추세적으로 둔화된다라고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지만 길게는 넉 달, 짧게는 석 달 전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그 경기 둔화, 경기 지표의 둔화, 그리고 꺾이는데 그냥 완만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75bp라든가 혹은 100bp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장 한국, 신흥국과 선진국의 금리차,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발생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됨으로써 다른 국들도, 다른 나라들도, 대한민국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부채 부담, 디폴트 부담감, 이런 분위기로 8월 달은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호재가 있다면 뭐냐면 경기 침체 같은 이슈, 이런 악재가 이미 반영돼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유일한 호재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진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25, 5월 달에 50, 6월 달에 75, 7월 달에 75든 100을 하든 어쨌든 인플레이션 꺾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IMF와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들,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 유가가 꺾이고 있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잡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 같은 악재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막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디폴트 이슈가 글로벌 경제를 막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2022년 디폴트가 이슈가 될 텐데 그 디폴트 이슈가 경제를 망가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 같은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디폴트, 그거는 디폴트 될 수 있는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언제 주식하면서 뭐 알고 있는 내용에 뒤통수 맞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인가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제가 방송에서는 뭐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유동성한테 인간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뭐 스리랑카는 뭐 어차피 디폴트가 됐고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디폴트 되는 건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디폴트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도 디폴트가 됐지만 그닥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잖아요. 증시에. 악재가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명히 그 무언가가 시장이 터질 거라는 거죠. 언제 터지냐? 7월 달에 75bp를 하던 100bp를 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힐 거고 미국의 경기 침체 없을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아마 증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막 저점 얘기 나오고 막 또 대세론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꿈틀꿈틀할 때 이제 무언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무언가 한 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그게 뭔지 찾고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쪽 부분에서 뭐가 있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분명히 지금 시장은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근데 막 증시 바닥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변곡점을 찾읍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고삐를 꽉 잡읍시다. 물론 종목별로는 움직여요. 예, 전 지금도 종목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목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 지수라든가 어떤 시황의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켜 놓자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심하고, 예. 그러니까 제일 위험할 때가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웬만큼 반등했을 때 봐라. 바닥 찍지 않았느냐. 이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할 때가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이건 좀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이 있었죠. 그 월드컵 전에 증시에서는요. 월드컵이 한일전이 개최되면 뭐 경제가 겁나 좋아질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5월인가 그 한일 축구전이 그 월드컵이 개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증시는요. 예. 한 2001년도 한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한일 월드컵이 끝나면 뭐 외국인들이 뭐 사줄 거고 뭐 기업들이 막 글로벌화 될 거라고 막 그랬지만 오히려 의외로 증시가 미리 빠졌고요. 그렇게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요.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터졌지만 주식시장은요. 한 4월 달, 5월 달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적립식 펀드가 유행해서 큰 녀석들은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녀석들 얘네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더 갈 거라고 외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시황의 그 방향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힘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다가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터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먼 사태 터지기 전까지 시장 분위기 얼마나 좋았게요. 물론 그 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위에서 뭐 조정을 받는다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했지만요. 여전히 전문가들은 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작년 7월 달에 3,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전문가들이 2021년 연말까지 3,700 간다고 외쳤을 때가 1년 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고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고 그리고 화요일 7월 26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막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